저는 북한에서 여성 조종사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조국의 영광이 아니라 체제의 민낯이었습니다. 한 탈북 여성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군대의 충격적 실상. 동료는 낡은 헬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딸은 약 한 알 구할 수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종석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근처였습니다. 청진하면 흔히들 산업도시, 항구도시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고향은 뒷산에 오르면 시원하게 동해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여름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어린 시절엔 여느 집 아이들처럼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우리 딸은 하늘을 날 제목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저는 운 좋게도 공군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 조종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난다는 것, 그것이 곧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죠. 젊었을 때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육받았고 저의 비행복만큼 제 마음도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생활이 팍팍해도 다들 참고 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6.25 전쟁 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의 고난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집만 해도 배급이 나오긴 했지만 그 양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 나가 물건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요. 이웃집 어머니들은 옥수수 한 줌을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일제시대 배급처럼 나라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엘리트 조종사였고 조국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훈련 비행 날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동기이자 친구였던 영희가 함께 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희의 헬기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낡고 낡은 기체, 제때 공급되지 않은 저질 연료, 허술한 정비. 이 모든 것이 겹쳐 기계가 하늘에서 멈춘 것입니다. 영희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기체는 추락했고 영희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6.25 전쟁 때도 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지.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은 드물지 않았을까요? 영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 아니라 체제의 무능과 부패가 낳은 희생자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후였습니다. 당국에서는 영희의 죽음을 조국을 위한 헌신적인 비행 중 불의의 사고로 미화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낙후된 장비나 연료 부족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했죠.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무한한 자유가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정작 저는 낡은 쇠창살 안에 갇혀 거짓말이나 들어야 하는 신세였던 것이죠. 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늙으신 부모님 부양 문제와 제 딸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군에 몸담고 있었지만 제 딸만은 이 거짓된 현실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배급은 끊기고 약 한 알 구하기 힘들며 진실이 은폐되는 세상에서 제 딸이 성장한다면 영희처럼 언제든 어이없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당에 대한 믿음을 버려선 안 된다는 오래된 충성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자식의 생존이 먼저다라는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과 제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 현실의 괴리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혼란과 절망의 굴레에서 딸만이라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생사를 건 탈출을 준비하게 된 각성의 계기였습니다. 영희의 사고를 겪으며 체제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지만 저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장 도망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또 이 간부라는 지위라도 있어야 딸을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일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으셨던 6.25 전쟁 직후의 보릿고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행사였지만 사실 제 지위는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딸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지요. 군부대 간부의 딸이었지만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었습니다. 약 하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털어 암거래 시장까지 기웃거렸지만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싸구려 약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도 IMF 외환 위기 때나 전쟁통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북한의 그 시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을 때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어머니였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을 보내야 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조국과 체제는 정작 저의 가장 소중한 자식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악화되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감시와 처벌, 협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몇몇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조금 더 팔았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 체제가 촘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웃들은 몰래 서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옥수수 한 되라도 더 나눠주고 어려운 집에는 밤에 몰래 가서 불을 떼주었지요. 그 따뜻한 인간미와 이웃 정 덕분에 저희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저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절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딸을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사고를 겪으며 체제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지만 저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장 도망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또 이 간부라는 지위라도 있어야 딸을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일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으셨던 6.25 전쟁 직후의 보릿고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행사였지만 사실 제 지위는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딸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지요. 군부대 간부의 딸이었지만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었습니다. 약 하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털어 암거래 시장까지 기웃거렸지만 구할 수 있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싸구려 약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도 IMF 외환 위기 때나 전쟁통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북한의 그 시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을 때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어머니였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을 보내야 할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조국과 체제는 정작 저의 가장 소중한 자식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악화되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감시와 처벌, 협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몇몇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조금 더 팔았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 체제가 촘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웃들은 몰래 서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옥수수 한 되라도 더 나눠주고 어려운 집에는 밤에 몰래 가서 불을 떼주었지요. 그 따뜻한 인간미와 이웃 정 덕분에 저희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저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절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딸을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급 간부였기에 배급 사정이 일반 주민보다는 나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비행 훈련을 위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평양은 번쩍였지만 그 외 농촌 지역은 온통 헐벗은 산과 깡마른 논밭뿐이었지요. 마치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은 살고 어떤 지역은 죽어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딸 아이를 낳고 나니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배급소에서 늘 풀죽은 얼굴로 돌아오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졌죠. 특히 추운 겨울 난방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연탄은 고사하고 나무 한 토막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김장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두부 한 모, 고기 한 점 구하는 게 전쟁 같았고요. 당시 저는 이건 잠시 어려운 것일 뿐 곧 좋아질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의 충성심을 외치지만 땅에서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딸을 봐야만 하는 현실. 이 모든 모순이 결국 저를 생사를 건 탈출로 이끌게 될 줄은 그 순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조종석의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현실감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려봤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잡히면 오빠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나았죠.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놓고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항로를 다시 확인했죠. 북한 지도가 아니라 제가 몰래 구해둔 남한 지도를 보면서요. 동해안으로 갈까, 서해안으로 갈까?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할지, 어떤 지점에서 남한의 영공으로 진입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가며 상상의 비행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결단으로 뛰고 있었죠. 저는 반드시 살아서 저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비행 장갑 속에서 꺼낸 종이 뭉치와 작은 녹음기는 제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쭈글쭈글하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붉은 글씨로 비밀이라고 찍힌 보위부 내부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어둡고 무거운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먼지가 훅 끼쳐오는 것처럼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 장민철의 목소리였어요. 아리나,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셨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야. 그분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오빠의 비밀이 이제야 제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보위부는 우리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어. 이 문서들은 그 모든 증거야. 아버지는 너에게 이걸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을 거야.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으셨을 거야. 오빠의 마지막 말은 흐느낌에 가까웠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혼란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살기 위해 도망치려 했던 저의 탈북이
이제는 아버지와 오빠의 유지를 잇는 거대한 사명이 된 거죠. 숙소의 낡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제 손에 들린 문서와 녹음기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 떠나는 용감한 딸이라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아버지와 오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숙소 문이 벌컥 열리며 정치 담당관이 들어왔어요. 장아린 동무 긴급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경납고로 가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황급히 문서와 녹음기를 비행 장갑 속에 다시 숨겼어요.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했어요. 알겠습니다, 담당관 동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어요. 경납고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경납고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는 제가 늘 타던 미그 전투기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임무 브리핑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어요. 장아린 동무, 원래 계획되었던 서해 방어 임무가 동해상 정찰 임무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상 경계 강화 명령입니다. 김관제사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동해상 정찰 임무라니요. 이건 제가 탈출을 계획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였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동해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남조선으로의 탈출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제 전투기 앞에 서서 저는 아버지의 낡은 비행 장갑을 다시 한번 꽉 쥐었어요. 달고 다른 가죽의 촉감이 제 손에 익숙하게 감겼죠. 그 안에는 아버지와 오빠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 장갑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 같았어요. 비행 장갑을 착용하고 전투기 조종석에 올랐어요. 차가운 금속과 가죽 냄새가 뒤섞인 조종석은 언제나처럼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죠. 수많은 계기판의 불빛들이 저를 둘러쌌고 저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거대한 결심을 다졌어요.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엄청난 진동이 제 몸을 타고 올라왔죠. 이륙 준비를 마친 저는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제 눈앞에는 어둠이 걷히고 붉은 빛이 번지는 동해의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바다 너머에 제가 찾던 진실과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오빠의 뜻을 이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는 거였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는 전투기의 속도를 높였어요.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제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자 낯선 하얀 천장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귓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몸은 솜처럼 가볍게 느껴졌죠.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을 때 그제야 제가 나만의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간호사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제 손을 잡아주는 온기에서 낯설지만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죠. 저는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칠이 지나 몸이 회복되자 저는 국정원 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그곳은 병원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죠. 담당관님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저를 감쌌어요. 밤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휘황찬란한 빛들이었죠.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어느 날 국정원 담당관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남긴 유품과 자료들이었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조종사 일기와 오빠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담당관님은 이 자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이제는 제가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죠. 봉투 속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한나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진로 상담사님과 함께 제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님은 제가 조종사였던 경험을 살려 항공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비행기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아픔과 전쟁의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사님은 파괴를 위한 비행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떠냐고 다시 한번 제안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비행기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항공정비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복잡한 항공기 엔진 도면을 들여다보고 부품 하나하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전투기를 조종하며 두려움에 떨던 22살의 장아린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었죠. 제 손에 쥐어진 렌치와 스패너가 무기가 아닌 희망의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캠퍼스를 걸을 때면 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곤 해요. 서울의 하늘은 북한의 하늘과 똑같이 푸르지만 그 아래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의 하늘은 저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바라던 진정한 자유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감시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마치 하늘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정비한 비행기가 이 자유로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